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0년 10월 17일 시행 경찰 간부 70개 기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반 경찰도 문제가 복수정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경찰 간부도 복수정답이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두 문제를 명확하게 잘못 냈는데 제가 경찰 간부는 이의 제기 기간이 좀 길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게 시험 끝나고 난 뒤에 행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의 제기할 걸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에 문제를 받아갖고 이제 바로 해드리려 했었는데 문제가 저한테 토요일에 안 와갖고 일요일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정이 있어 그때 못하고 이제 급하게 월요일에 그 잘못된 거 좀 찾아갖고 좀 올려줬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응시 인원이 적은 시험에서는 그 담당자들이 귀를 좀 잘 기울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바꿔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잘못된 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출제하는데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 학생들은 사실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 걸어놓고 1년에 딱 한 번 평가받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갖고 좀 걱정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출제는 그 아주 간단한 규칙과 절차만 좀 잘 지키면 돼요.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하는 분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문제 출제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검토를 잘 시키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가 좀 빠져 있거나 좀 너무 형식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한국사는 거의 마지막 시험들이 돼갈 텐데 그 마지막에 좋은 모습으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선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초기 국가는 두 문제 나오는데 고조선 문제는 뭐 초기 국가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죠. 뒷사람들의 그 평가를 물어본 거니까요. 그리고 고대사 문제가 7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대사는 10문제가 나왔고요. 고려가 7문제, 조선이 10문제가 나와서 중세사를 포괄해서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는 계한기 3문제, 일제 3문제, 현대사 비중이 점점 여러 시험에서 늘고 있는데 현대사도 이제 최근 공화국, 6공화국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7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한기 일제를 압도할 정도로 2배 이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꽤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전근대는 27문제 나오고 근현대가 13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험은 1번, 2번, 10번, 38번이 굉장히 좀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두 문제가 잘못 낸 문제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을 주실지 어떤 입장을 주실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명확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현대 빼고 전근대만 봤을 때는 정치사가 15문제, 경제사는 2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가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자, 1번 보시면은 덕천 승리산 동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안남도에 있는 겁니다. 대동강 상류 지역인데 여기서 나온 사람은 덕천인이라고 해요. 덕천 사람. 용국이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평양의 상원군에 용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용곡리 중에서 나온 게 용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인골 출토된 지역입니다. 청원 두루뭉동굴은 잘 아시겠지만은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발견한 사람 현장 소장 이름을 따갖고 김홍수 씨 이름을 따갖고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줬죠. 뭐 이런 표현들이 가치가 있겠나 싶은데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평양 역포 구역의 대연동 유적에서 나온 게 이제 역포인이라고 합니다. 역포인. 이건 제대로 쓴 것이고요. 4번에 제천 전말동굴은 그건 사람 유적이 나오지는 않고요. 인골 출토는 안 되고 코끼리 정강이뼈에다가 코뿔소 정강이뼈에다가 사람 얼굴 모습을 새긴 게 있다 그랬었죠. 요거 3개 찍찍찍 3개 그어놓은 거. 그래서 인골이 출토가 된 건 아니고요. 동물이 많이 출토되는데 그 중에 코뿔소 혹은 털코뿔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강이뼈에 찍찍찍 3개 얼굴 모양을 새겨놨다는 게 특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번이 복수정답이죠.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복수정답, 잘못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번이. 자, 가보면 봅시다. 삼국사기는 단군주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왕검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기본서에도 적혀 있죠. 그 정도의 표현만 있고 고지선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삼국유사부터 이제 구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책으로는요. 자, 가번에 보시면은 직접적인 단군 언급은 없지만은 평양이 그 지역을 설명하면서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는 그 표현을 써놔갖고 김부식도 아주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구선에 관련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구선을 뺐던 것이다 라는 걸 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삼국유사 찬자인 이련이 참고한 책이 위서하고 고기가 있는데, 위서에는 요임금 즉위년에 단군이 건국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는 요임금 즉위 50년에 단군이 건국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위서에는 이렇게 표현해놨고 고기에는 이렇게 표현해놨다라고 해서 두 가지 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번에 보시면은 이승유죠. 이규부가 아니라 이승유의 제왕후기입니다. 자, 라번에 보시면은 동국통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자주 이제 언급되는 건데, 한국인들의 구선에 대한 인식은 두 책이 만듭니다. 하나가 삼국유사고 하나가 동국통감인데, 삼국유사는 지방의 신화로서 소개한 거였었어요. 지방의 신화로. 지방의 신화로 소개된 이야기가 조선의 이제 동국통감 단계에 가면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방식은 삼국유사에서 언급했었던 신화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사실로 만듭니다. 그 동국통감의 역사 인식이 우리 현대의 교과서에 이제 구조선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구조선 인식으로. 그래서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이 똑같이 고조선과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은 신화적인 요소를 배격했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국통감에는 그냥 단군이 언제 건국했다라고 그 신화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사실적인 요소로 언급해놓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현대 한국인의 고조선 인식을 만든 겁니다. 현대 한국 교과서에 그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동국통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다도 틀리고 라도 틀린 겁니다. 동국통감에 단군 신화가 실려 있다면 맞지 않습니다. 단군 건국에 대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은 자, 단군기원은 삼국유사의 요임금 즉위 50년을 따른 것이다.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양 지방의 신화를 소개한 것이고, 동국통감이 사실화시킨 겁니다. 동국통감이. 조선은 국호 자체가 조선이잖아요. 조선을 신화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선을 사실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조선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 인식을 받은 거고요. 동국통감은 요임금 즉위 25년을 그 단군 건국일로 삼았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BC 2333년. 그게 거기에 따른 겁니다. 거기에. 동국통감 요임금 즉위 25년. 거기에 따른 게 BC 2333년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단기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 자,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다라마가 돼야 되죠. 다라마. 경찰청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라마가 틀린 겁니다. 라도 끼워 넣어야 됩니다. 3번에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여자 나이가 10세 되기 전에 혼인 약속했다. 민며느리자 말하는 거죠. 옥저고. 자, 나번에 대군장이 없다. 후 uk군 삼노가 있다. 자, 동해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산천을 중요시하고 산가대마다 각기 구분이 있다.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동해 말하는 거죠. 자, 1번과 2번은 사만이죠. 3번은 동해고 4번은 동해입니다. 동해. 이거를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라고 하는데, 강원도 지방에서 여자형, 철자형 집터가 발견이 됩니다. 이 집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집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터의 개념은 집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사료의 기록대로 자주 이동해 다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자주 이동해 다녔다. 저런 모양의 집터가 발견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동해 유적지에서. 답은 4번이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낭랑 축출했다. 자, 이거 한사군 축출을 말하는 겁니다. 미천왕에. 자, 다음에 위장수 관검 침공했다. 3세기 동천왕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말갈병사 거느리고 요소지방 공격했다. 이거는 영양왕 때 7세기 직전 598년에 영양왕이 말갈병 1만 명을 이끌고 수나라 선제 공격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수나라 1차 침공의 배경이 됐었던 것이죠. 자, 라번에 후현을 공격하고 요동격을 차지했다. 숙신 정복했다. 광개토대왕을 말합니다. 자, 마번에 전현의 모용왕,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근충한테 죽은 사람이 있죠. 4세기 고구건왕을 말합니다. 미천왕의 아들이죠. 자, 이때 무슨 모욕을 당하냐면요, 자기 아빠인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자기 엄마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엄마와 더불어 고구려 5만 명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순서는 라죠.
전체적인 순서를 말하면요, 나, 가, 마, 라, 다가 됩니다. 나가, 마라, 다. 자, 그 중에 네 번째는 라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백제의 무덤 중 공조 송산리 6구분이 있다, 부여 능산리 1호분이 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후분은 뭐냐면요, 우리 백제 무덤은 그 피장자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버를 붙인 겁니다. 넘버를. 그래서 백제는 한성의 무덤이 있고요, 석천동 고궁이 대표적이고요, 공주의 무덤이 있는데, 공주는 지금 송산리라는 곳에 왕릉 고분군이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자, 그리고 사비로 천도하기 난 뒤에는 사비 고분군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각각 7개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각각 7개의 무덤 발견되는데, 여기는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굴식돌방이고요. 이제 6호분, 7호분이 이게 중요한 거였었죠. 6호분, 7호분이 벽돌무덤이었었는데 여기서 벽화가 나오고요. 사신도 벽화가. 여기는 도굴이 되지 않은 채 나왔다는 거죠. 자, 지석이 발견되면서 백제 무덤 중에 유일하게 어느 왕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7호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둘이 벽돌무덤이었었다. 벽돌무덤은 여기만 있다 그랬었죠. 삼국시대에는 백제, 그것도 공주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1호분부터 7호분이 다 굴식돌방입니다. 그 동하총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여 능산리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무덤이 7개가 있는데 위 하나 뚝 하나 이제 삐져 있어요. 방향 말하는 거예요. 방향. 동쪽, 아래쪽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 동하, 서쪽 아래, 서하총. 이거는 중간. 요거는 상, 동쪽 상. 이거는 서쪽 상. 이렇게 동서남북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방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하총이라는 거. 특별한 의미 두지 마세요. 자, 그 중에 동쪽 하쪽에 있었던 이 무덤에서 이제 사신도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굴식 돌방에도 벽화가 있고요. 굴식 돌방에도 벽돌 무덤에도 벽화가 발견됩니다. 벽돌 무덤에도. 자, 1번부터 둘 다 단실묘입니다. 단실묘.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방이 하나입니다. 방이. 예, 그 고구려 무덤에는 방이 2개 이상짜리가 있는데 이건 하나짜리입니다. 하나짜리. 자, 이번에 봉투를 덮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6호분은 벽돌, 이거는 굴식 돌방입니다. 틀리죠? 3번 보시면은 중국 문화에 영향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얘가 벽돌이라고, 얘는 굴식돌방입니다. 능산리는 벽돌 없습니다. 자, 둘 다 사신도가 있다. 답은 4번이죠. 6번 한번 볼까요? 6번.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이 있으나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자, 맨 끝에 네 번째 줄, 황룡사의 호범룡이 내 아들이야, 도와줄 거야. 전원에 구층탑을 집성하면은 주변에 구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 이게 뭐죠? 자, 구층탑만 만들면은 자장해질 것이다. 자, 자장이 선덕여왕한테 구층탑을 만들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죠. 선덕여왕 때 말합니다. 자,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 때 만듭니다. 구층탑을 선덕여왕 때 만든 것이고요. 자, 단각 군사동맹은 진덕여왕 때 만듭니다. 진덕여왕 때. 642년 선덕여왕 때 백제의 침공, 대야성 전투로 김춘추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랬었죠. 그 성주가 김춘추 사이였기 때문에 김춘추가 적극적인 대외 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선덕여왕 때는 고구려 찾아갔다가 실패하고, 그 뒤에 진덕여왕 때 당나라 당태종을 찾아가는데 그게 성공해서 진덕여왕 때 나당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648년에 있었던 것이죠. 3번은 진성여왕 때고요. 3대문 편차는. 자, 4번이 임평. 이게 맞죠? 개대홍 건인태라고 해요. 건원이라는 게 신라 최초의 언어고, 이게 버풍왕 때, 이게 진흥왕 때. 그리고 건복, 태화. 진지라는 사람 때만 기록이 보이지 않고요. 이게 진평, 이게 선덕, 이게 진덕 때 연호입니다. 개대홍 건인태라고 합니다. 개대홍 건인태. 우리 수업 때 자주 얘기했던 거죠. 건복, 임평, 태화라는 건데, 이거는 크게 화합하라는 건데요. 선덕여왕 말기 진덕여왕 집권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담 염종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그런 취지로 크게 화합해라 라는 취지로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임평이라는 게 인자하신 분이다. 첫 번째 여자입니다. 자, 7번 보시면요, 6번째 줄에 내 나라는 하늘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다. 해초가 5천축국을 다니면서 그 여행 감상을 시로 읊은 겁니다. 해초입니다. 해초. 우리 역사일지 그 날개에 사려 보면 있는 적이죠. 자, 맨 끝에 누가 소식 전할 계름으로 날아가리 하는 거 있죠. 자, 1번은 의상이고요. 자, 이번에 현장법사한테 수학했다. 현장법사, 삼장법사 말하는 거죠. 삼장법사의 제자는 원숭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원칙입니다. 원칙. 자, 유식론을 발전시켰다. 당나라 가서 서병학파라는 걸 만듭니다.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고 당나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규기라는 사람과 대립하죠. 자, 3번에 보시면 당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 순례했다. 왕호 천축국전 지었다. 맞죠? 4번은 원효 말하는 거고 원효.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김구회는 금강가의 마지막 왕이죠. 왕비와 새아들과 함께 투항했다.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했다. 금강가야 멸망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금강가야 마지막 왕입니다. 자, 가번에 가야가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는 기록은 대가야에 있습니다. 중국 남제 외교하러 가서 책봉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보국 장군 본국 왕이라는 책봉을 받습니다. 대가야입니다. 자, 남원도 대가야죠.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병합됩니다. 답원이 맞죠.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큰 타격받은 건 김해에 있는 금강가야입니다. 자, 라번에 금강가야는 대성동 고분군이 유명하고요. 경남 김해에. 대가야는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합니다. 자, 마번에 백제 웅진 시기 때 백제가 쇠약해졌을 때 백제를 공격한 게 누구다?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5세기부터는 대가야가 리더가 됩니다. 그 이전에 광개토대왕 이전까지는 금강가야가 리더였었다면은 광개토대왕 침공 이후에 전기가야가 해체되고 그 뒤에 새로 이제 만들어진 게 대가야 중심으로 연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웅진 시기 때 백제가 쇠약해졌을 때 대가야가 전라도 지방까지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덕유산 지방까지 갔다, 남원 지역까지 갔다. 이걸 다른 말로 소백산맥을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가 소백산맥이거든. 자, 그러면 대가야의 팽창을 말합니다. 이걸 대가야의 서진이라고 하죠. 서진. 예. 자, 그래서 답원 빼놓고는 다 대가야 말하는 겁니다. 답원만 금강가야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죠. 한 개만 맞습니다. 9번 볼까요? 9번. 토지 비옥도, 토지 등급은 민정문서에는 없습니다. 토지 등급은 고려 때 처음 나타납니다. 자, 고려 때 토지 등급은 비옥도 3등급이었었고요. 이게 세종 때 6등급으로 바뀌고요. 세종 때는 풍용도라는 등급이 새로 생기죠. 그래서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토지는 민정문서에는 토지의 등급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다음에 촌주가 수조지로 받은 땅을 촌주유답이라고 하고요. 자,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는 관리가 받은 관료전으로 봅니다. 관료전. 관모전답은 관청이 받은 땅입니다. 관청 땅입니다. 촌주 아닙니다. 촌주가 수조지로 받은 땅을 촌주유답이라고 하고요. 자, 답을 봅시다. 매년 작성하는 게 아니죠. 매년 조사해서 3년마다 작성합니다. 자, 라번에 보시면은 자, 호구는 인정의 많고 좀 인구의 다가에 따라서 호구라고 하죠. 인육호구라고 합니다. 인육호구. 자, 그래서 호는 9등급으로 나눕니다.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눕니다. 6을 9로 바꾸면 되죠. 자, 마번은 제가 시험에 냈었던 건데 중원경이 아니죠. 서원경 부근의 4개 출락이죠. 청주 부근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0번도 복수정답입니다. 10번도 명확한 복수정답입니다. 이제 발에 문화재를 찾고 있는 건데요. 자, 밑에 사료는 무왕 때 사료죠. 무왕 때 일본의 사신을 처음 파견하면서 남겼었던 기록이 여기 속일본기에 남아 있는 건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의 풍속을 이었다라는 말 있죠. 고려는 고구려 말합니다. 자, 무왕 때 보낸 문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의 문화재를 쭉 나열해 보자면요, 많지는 않은데 그 지도 그림으로 해놓은 것을 해설지 다 붙여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최초의 수도였었던 도나시 동무산 근처에 있죠. 여기서 발견된 게 정예공주묘가 발견되고요. 49년에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장 하나가 학교 운영비가 없다고 도굴 하다가 거기서 비석 발견하면서 이걸 이제 알려주면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웃긴 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상경에서 발견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상경에 석등이라는 게 있고요. 귀면화라는 게 발견돼요. 도깨비 얼굴이라는 건데, 자, 도깨비 얼굴은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고 발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 도깨비 얼굴을 도깨비가 아니라 용의 얼굴을 형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귀면화 같은 것들이 출토되고요. 자, 그리고 동경에서 발견된 게 이제 이불병자상이고요. 중경에서 나온 게 중경문체에서 나온 게 정효공주묘입니다. 요 근처에 있는 것을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하고 육해라고 하죠. 육정산 고분군. 자, 이거를 효용이라고 하죠. 효용.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용두산. 자, 그리고요 장백현에서 나오는 거. 그 중놈들이 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도 하죠. 장백현에서 나온 게 그 영광탑이 여기에 있어요. 영광탑이. 조선족 자치현에 있는 겁니다. 조선족 자치현에 연변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 봅시다. 동경 이불병자상.
상경에서 나온 것이 금동간헐보살 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불상이 파편화된 불상, 그리고 흙으로 만든 불상까지 하면은 꽤 여러 조각이 나와요. 꽤 여러 조각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불병사상이 제일 유명한 것이고요. 이게 제일 유명하고, 자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관음보살 입상 서 있는 상이 나옵니다.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관음보살님인데 서 있는 상을 만든 거는 백제가 유명한 게 또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관음보살 입상 서 있는 상이 있다. 석등은 상경이 있습니다. 석등이 제일 잘 나오죠. 시험에는 석등. 자, 라본에 지린선 장백진에 있다. 벽돌로 만든 것은 당나라 인형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고구려를 바꾸면 되죠. 고구려.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장백진. 자, 정예공주하고 정효공주 묘비는요, 이 두 군데서 묘비가 다 나오죠. 그 문서 기록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게 금성문 기록하다가 이제 문서 기록이 발달하면 이제 문서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문서라는 것도 사관이 존재하죠. 금성문이라는 것도 시스템이 존재해요. 이제 금성문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봐서 금성문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둘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정효공주 묘비, 이거는 이제 1980년에 발견됩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다만 이게 조각 나 있어요. 7개 조각으로 나 있고 만멸이 되게 심해갖고 이제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발견되면서 이 판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유추해서 판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은 이 사람의 태어나 자란 거 다른 점 일부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판박이, 그러니까 거의 복사 준화하는 판박이 내용이 존재하고 거기에 인물에 따른 특징 몇 개만 바꿔 쓰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마도 추정하기를요, 발에는 문정원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이 문정원이라는 곳에서 글을 이제 같이 써갖고 이 사람들이 내어준 글을 가지고 이제 비석을 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자, 마도 맞는 겁니다. 마. 그래서 가나 마까지 맞다라고 해야지. 가나 마까지. 되게 용기 있게 뭐를 출제하셨는데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엉뚱한데 용기를 쓰신 것 같아서 되게 의아했었어요.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을까 좀 궁금은 합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합격생이 뭔가 이렇게 자기 자랑한다고 문제를 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뒷문제를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번은 경착증 답은 1번인데요. 가, 나, 마 세 개가 맞습니다. 세 개가. 정예공주나 정효공주나 둘 다 대흥보력, 효감, 금륜성법, 대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대흥보력이라는 연어가 표현되어 있고요. 전륜성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는 중경을 상경으로 바꾸면 되고요. 라는 고구려 영향이 아니라 당 영향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다섯 번째 줄이 유명하죠. 기한 내 시정하는 자는 봐주겠으나 기한이 경과 후에 발각되면 혼나라고 말했던 거 있죠. 이게 뭐다? 전면 변경 도함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교정도감은 최초원이 만든 거고요. 자, 도병마사는 변방의 일을 담당한다, 국방의 일을 담당한다고 만든 제추회의기구고요. 식목도감은 법과 규칙 같은 걸 만드는 제추회의기구를 말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볼까요? 중앙군은, 자, 이거 우리 수업 때 자주 말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사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론하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용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재밌게 알려주시는데 초점을 많이 두실 거고,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이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학문이나 그 학문적 틀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옛날 이야기 컨텐츠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는. 군사제도는요, 어느 시대나 사용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 군대는 크게 중앙군하고 지방군이 있다라는 거죠. 군대 가는 사람은 크게 보면은 뭐 귀족이 있다. 우리 중세로 치면 이제 양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중간관료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상민이 있는데, 상민 중에 대표는 농민이죠. 자, 주로 가는 사람은 농민하고 누구냐면은 중간관료 중에 직업군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직업군인. 이 둘이 군대 갑니다. 자, 그래 보면은 우리 고려시대 때 중앙군인은 누가 있었죠? 여기에 2군 6기가 있었고요. 자, 지방군은 2개가 있다 그랬었죠. 국경 지역에 있는 군대가 있고요. 현지에서 근무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비군적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전투병과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려시대는 이거를 주진군이라 했었고 이걸 이제 주현군이라 했었습니다. 주현군. 그래서 보면은 이 농민들이 여기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요, 이걸 이제 번상한다라고 합니다. 번상. 국경 지역에 붙여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방한다라고, 이 부방, 번상 부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번 형식으로, 징병 형식이 아니라 당번 형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정근대 군사 제도, 군역을 지는 이제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주로 중앙군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고려 시대는 중앙군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는 그 중에 이제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 자, 이게 궁궐 안에 있는 부대고요. 이거는 궁궐 바깥에 그냥 도성에 있는 부대입니다. 주로 여기에 있어요. 주로. 그리고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가. 자, 그걸 전제하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가보나 보시면 이군은 수도경비와 국경만을 담당했다. 제가 정치제도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걸 도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궁궐이라고 하고 앞에 정부청사가 존재합니다. 자, 정부청사는 문신들이 취업하는 곳이고요. 여기 군대도 있습니다. 군대. 6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부 부처고요. 이게. 자, 왕이 사는 곳에도 문신들이 취업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3개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사는 곳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친위군이라고 하죠. 이걸 이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키는 건 왕이고요. 이 사람은 진짜 전투 조직입니다. 전투 조직. 그러니까 중앙군이 지키는 군대는, 중앙군이 지키는 지역은 이게 이제 전투 부대입니다. 중앙군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담당한다라고 해요. 실제 서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담당한다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더불어 서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국이라고 할 때 전국이 이제 전투 지역을 말하는 거죠. 서울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양계 지역도 방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계 지역을 당번을 쓰러 갔다 오고 합니다. 이거 6이 말하는 겁니다. 6이. 그래서 수도경비와 국경목을 담당했다면 2군이 아니라 6이 말하는 겁니다. 6이. 이제 그걸 나눠서 물어본 것이고요. 자, 다음에 봅시다. 특수군 관군 거란 침입 대비 설치했다. 맞죠? 정종 때 설치한 거죠. 거란 침입 대비해서 태해정 할 때 3대 왕 말하는 겁니다. 자, 중앙군은 좌시는 금감천이라고 있는데요. 좌시는 금감천. 자, 이 중에 요 3개가 전투부대입니다. 이게 전투병과고요. 요거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이 금이라는 건 경찰이라는 뜻인데 경찰 업무고요. 간문이는 말 그대로 문 지키는 겁니다. 도성 궁궐문 같은 거 수비하는 겁니다. 주로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다 이제 그 문 지키게 문지기로 만듭니다. 퇴역한 군인들 계속 연금 나오게 하려고 이제 쓰는 용도라 전투력은 크게 떨어지는 군대입니다. 천우희는 말 그대로 이제 깃발 달고 다니는 애들, 의장대 말하는 겁니다. 의장대. 이건 전투부대요. 이게 각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친구들이 양계 지역에 근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요 6위 중에 좌신흥이라는 3위가. 자, 봅시다. 금호위는 경찰, 천우희 의장 임무 맡았다. 맞죠? 자, 라본해봅시다. 주연군한테 직업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어딜 말한다? 중앙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중앙에. 그 중에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2군에 있습니다. 2군. 중앙군에 있다. 자, 직업군인은 대가를 받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 대가를 뭘 받는다고요? 토지 받습니다. 군인죠. 자, 그리고 역을 세습할 의무를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을 세습합니다. 자, 5도의 주연군을 중앙군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맞는 말이 되죠. 자, 라 틀렸고. 자, 마무리 볼까요? 양계 주진군은 주진에 주둔하면서 전투체를 가서 상비적인 전투 부대였었다. 맞죠? 자, 주진군은요, 이게 전투 부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지역 토착민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영합니다. 같은 말이 뭐죠? 늘상 거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늘상. 그래서 상비군 성격을 띠는 거고요. 상비군의 전투군 성격을 띠고 얘는 예비부대 성격을 띱니다. 실제 부대가 존재한다기보다는요, 그냥 편제만 해놓은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제만 해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게 좀 다르다. 자, 그래서 답은 가는 중앙군이 아니라 2군이 아니라 6이라고 바꾸면 되고요. 나다는 맞고요. 자, 라는 5도의 주연군을 중앙군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마는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 나다 마 3개가 있습니다. 나다 마.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은 문종 때죠. 이게 사학 12도가 설립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서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령은 장관을 말합니다. 중서문화성의 장관이라는 건데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 있지 않나요? 그게 실질적인 장관이고 명목상에 형식상에 이 사람의 의례적인 위치로 만들어준 게 중서령, 상서령 같은 게 있어요. 주로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의례적인 위치를 주는 겁니다. 의례적인 위치를. 그래서
중서령과 상서령 그러면 형식상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명목상 제일 높은 사람. 최충이 제일 높은 단계까지 갔었던 것도 문종 때고요. 최충이 구제를 만들었다. 세 번째 줄 구제 만들었다. 이것도 문종 때 맞죠. 구제를 만들어 갖고 잘 되니까 몇 개나 생겼다. 그 뒤에 11개나 더 생겼다. 총 몇 개? 12개 생겼다. 사학 12도가 설립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문종 때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는 현종 때죠. 현종 때 향리들을 통제한 게 성종 때부터죠. 성종 때 호족을 향리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지방이 상주하는 지방간을 보내면서 호족이 향리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대 등 대동으로 불리던 호족들이 호장 부호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이 향리를 한 번 더 통제한 게 누구냐면 현종이었었습니다. 향리 정복이라고 했었죠. 향리 정원제, 향리 공복제를 만든 게 현종이었었습니다. 향리 정복. 자, 나 흥왕살 창건했다. 의천을 주지로 만들어주죠. 맞고요. 삼심제 실시했다. 맞죠. 삼심제 실시한 사람이 문종, 조선 세종, 조선 영조가 있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라번에 양형군은 예종 말하는 거죠. 자, 마번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중기 삼경제를 만듭니다. 중기 삼경제. 자, 틀린 것은 가하고 라가 틀린 거죠. 가하고 라가. 가는 현종이요, 라는 예종 때 말합니다. 나머지 문종 때 맞고요. 답은 1번입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자, 박인양이 편찬한 고금록은 대체로 문종 즈음의 책으로 봅니다. 문종 즈음에 현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인 거 잘 아시죠? 인종대 삼국사기. 현존하지 않습니다. 자, 다 김부식이 조단 간찬사서다. 기전체 방식이다. 맞죠? 나는 맞고. 자, 답은 해동고성전. 책 쓰는 사람은 대체로 교종승려입니다. 선종승려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진울이고요. 거의 책을 안 씁니다. 선종승려는. 자, 각훈도 화엄중 승려입니다. 화엄중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동고승전은 무신집권기 때 화엄중이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왕가 결탁된 화엄중이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도 합니다. 라본에 봅시다. 동명왕편 이규보 고구려치 동명을 찬양했다. 맞죠? 서사시다. 맞습니다. 자, 마번에 본조편령 강목은 편년 강목체입니다. 편년 강목체. 기사본말체가 아니라요. 기사본말체는 뭐가 있죠? 삼공유사.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연료실 기술. 기사는 유연하게 쓴다라고 하죠. 유사와 연료실 기술이 기사본말체입니다. 자, 답은 3번이죠. 가다마가 틀렸습니다. 가다마가. 15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강화에 객관이 들었다. 왕이 강화까지 갔다는 것은 강화도 천도한 걸 말하는 거죠. 강화도 천도한 거. 자, 상당히 급했던 걸 보여주는 건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고관이나 양가의 부녀자들로서 맨발로 업고 이구하는 자까지 있었다. 상당히 부산스럽고 급했던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강화 천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되게 자주 말했던 건데 전쟁기는 언제라고요? 고종이고 원종 때는 뭐라고요? 화친기라 그랬었죠. 화친기. 우리 고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그 이름을 붙인다고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사람한테 이제 고종이라는 그 묘를 붙이는데 묘를 거꾸로 말하면 가장 위기였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망하지 않았던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선 고종도 일본한테 거의 다 망했지만 실제 망한 건 아니죠. 순종 때 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려 고종도 다 망한 거죠 이때. 근데 원나라한테 항복한 건 누구죠? 원종이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걸 잘 지켜냈다는 사람한테 그냥 고종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고종이라고. 자, 고종은 전쟁기 몽골이 침략하는 시기고요. 원종은 한 10여 년 동안 화친하던 시기입니다. 화친이 되게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원종 시기는 화친기를 말합니다. 원종 아닙니다. 고종 제위시기입니다. 자, 최후부터 우항의, 최항, 최의까지 가는데 다 고종시기죠. 최의까지도 고종시기죠. 최후부터 최의 때까지가 전쟁기였었습니다. 최씨 집권기 때가 전쟁기였었고 최씨가 끝나면서 이제 화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3번 봅시다. 몽고. 몽고라는 표현은 갑자기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비칭입니다. 비칭. 몽고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안 좋아할 말이에요. 그 조센진 같은 말하고 비슷한 말일까요? 그 몽골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맞죠? 몽골 침략기 때 말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강원은 39년간 고려의 도읍지로 기능했다. 1232년에 천도해왔고 1270년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6번 보시면은
자, 원간섭기 고려에 전래된 원의 문화를 몽골풍이라고 하죠. 몽골풍. 우리나라 문화가 전래된 것을 고려양이라고도 하죠.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그중에 족둘이 이치저치할 때 이치저치할 때 뭐뭐뭐 치라고 하는 거 있죠. 양아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물고기 이름에도 치자 붙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몽고에서 들어온 몽고 어휘입니다. 몽고 어휘. 무슨 에마라는 에마 말고요. 무슨 에마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몽고에서 들어온 용어들입니다. 몽고에서 들어온. 자, 소주는 잘 아시겠고요. 소주.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 주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고에 들어온 거고, 두루마기는 이제 두루마기는 두루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옷을 말하는 건데, 그 사방이 막혀 있는 옷은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나라가 그런 걸 써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는 게 이제 두루마기라는 게 있는데, 약간의 이설은 있지만요. 약간의 이설은 있지만 우리 전통 의상입니다. 두루마기는 삼국시대부터 썼었던 우리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는. 이거는 우리의 의상이 몽골에 전래된 사례를 말합니다. 우리의 의상이. 자, 다음은 4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마기는 이제 개항기 때 개량화된 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마기가 되는 것이고, 두루막힌 옷을 입었었던 것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쟤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몽골 사람들이 우리 옷을 따라하고 합니다. 자, 이거 외에는 고려 떡 같은 게 유명하고요. 고려 만두 같은 게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런 말 씁니다. 고려 병, 고려 만두 같은 말을 씁니다. 몽골에서. 자, 17번 한번 볼까요? 족두리 외에 뭐 연지 같은 것도 이제 몽골에서 전래받은 거라고 하고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17번 보시면은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다. 1231년 고종 18년 때 침입을 합니다. 동북구성 여진에 주었다. 자, 이거는 예종 때 말하는 거죠. 예종 때. 강감찬 규대첩, 이거는 현종 때고요. 자, 거란 만보기 사건이죠. 라는 막 낙타 굶어 죽였다. 자, 태조 때 만보기 사건이고요. 자, 마번에 별무반을 조직했다. 숙종 때고요. 이걸 가지고 여진을 정벌했다는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여진 정벌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여진에게 동북구성을 돌려주죠. 예종 2년에 정벌하고 예종 3년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나하고 많은 순서가 마 다음에 나가 와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라다 마나가가 됩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자, 맨 끝에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뭐 중건에 다 들어간다. 자, 경복궁 중건을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경복궁 타령입니다. 경복궁 타령. 에헤야 얼얼얼 하는 거 있죠. 이제 거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경복궁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덕궁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조선 후기 때는 경복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덕궁이 법궁 역할을 합니다. 조선 후기 때는 주로 창덕궁이 법궁 역할을 합니다. 3번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짓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이런 것들 다 정도전이 짓습니다. 경복궁은 경은 경사라는 뜻인데요. 큰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만대 큰 복을 누려라 그런 뜻으로 지은 겁니다. 만대. 시경에 나오는 문구를 따다가 쓴 겁니다. 대부분 궁궐 전각 이름들을 시경과 서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갖다 따다 씁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좌묘우사라고 하죠. 이것도 우리 그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좌측에 종묘를 두고 우측에 사직단을 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좌우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관측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좌우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요. 내가 봤을 때 내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거고,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은 관측자와 무관하게 실제 방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왕이 어디에 존재하죠? 왕이 존재하는 곳을 북쪽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봤을 때 좌우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얘가 봤을 때 좌우는 어디죠? 이쪽이 우가 되죠. 이쪽이 좌가 되죠. 이쪽에 종묘가 있는 겁니다. 종묘가. 이쪽에 사직단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방위로 볼 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북이고 이게 동이고 이게 서가 되죠. 이게 동쪽이 되는 겁니다. 동쪽. 이게 서쪽이 되는 거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왕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경상도 전라도로 볼 때 어디가 좌측이 되는 거죠? 경상도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왕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거기가 좌측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가 우측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건 관측자의 시선으로 볼 때 전후 좌우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관측자와 무관하게 방위를 말할 때는 동서남북이라고 합니다. 좀 다른 겁니다. 자, 4번에 좌묘우사를 동서로 나눠 바꿔 물어본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한번 볼까요? 소박한 멋을 보여주는 것은 분청삭이라고 합니다. 청아백자는 화려한 것이고요. 검소하고 심플한 백자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걸 말하는 겁니다. 청자가 워낙 화려하고 귀족적이었기 때문에
청자가 아닌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청사기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소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청화백자 아닙니다. 분청사기라고 써야 되고요. 이번에 봅시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에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김정희는 조선 후기 때 화가죠. 19세기 때 화가입니다. 화가이자 서예가입니다. 3번에 안평대고는 맞고요. 안평대고는 뛰어난 서예가 맞고요. 자, 강연의 고사간수도는 사실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진경산수화는 18세기 때 나오게 됩니다. 18세기 때. 자, 답은 2번입니다. 강연의 고사간수도는 15세기 때 그림이고요. 자,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선비들의 내면을 그리는 겁니다.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요. 산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볼까요? 자, 요거는 그 신문고에 관한 사료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사료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서울은 주장관한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한테 올린다. 자,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사헌부에 고한다. 사헌부 절차까지 안 되면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요거는 이제 사법 절차 말하는 겁니다. 그때 신문고에 올려라라고 해갖고 신문고는 사법 절차 바깥에 존재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헌부까지가 사법 절차입니다. 이 사법 절차로 해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한마디 더 할 수 있어라는 걸 말하는 게 신문고입니다. 신문고 사료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대로. 주장관이라는 것은 주무장관 그런 뜻이에요. 주무장관. 자, 1번, 2번 홍문관으로 지울 수 있죠. 3번, 4번 중인데 의금부는 일반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재판기구 아니에요. 그거는 반역 같은 국왕의 왕실의 안이랑 관련되는 재판을 담당하는 거지 일반 민사 형사 재판 담당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뭐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포르투갈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했다. 포르투갈 외에 5개 국가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포르투갈의 조총이 전래가 됩니다. 포르투갈의 조총이. 조총 가격이 엄청 비쌌다라고 하죠. 일본의 영주 중에 하나는 자기 딸을 주면서 조총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당시 조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총이 일본 그 전국전쟁 때 활용이 되고요. 그 총이 조선 침략하는 데 활용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걸 전래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전투에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일본 국내 전투에서. 자, 이번에 비격진천내는 일종의 수류탄입니다. 선조 때 이장손이라는 화포장이 만든 겁니다. 일종의 수류탄입니다. 내부에 있었던 철 파편들이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3번에 불랑기포. 자, 16세기 중고에 전래되었다. 이게 임진왜란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총은 일본이 앞서고요. 포는 우리가 좀 앞섰습니다. 포는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되기도 했었다.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쫓아내고 탈환했었던 게 평양성이었었잖아요. 그때 사용이 됩니다. 자, 4번에 신기전은 세종 때 만듭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한번 볼까요? 김종직 말하는 거죠. 요즘 너무 자주 나오고 있죠.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초야의 미천한 선비다. 세조 때 과거에 급제했다. 성종식이 발탁되었다. 5번째 줄, 가의 제자 김일순이 찬수한 사초의 부도한 발로써. 자, 스승 뭐뭐의 주의점은 싫었도다. 김종직 말하는 겁니다. 김종직. 김종직을 살인파라고 하죠. 이 살인파하고 관아파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혁명파에서 유래하죠. 고려의 혁명파 사대부에서. 자, 이 사람은 고려 온건파 사대부에서 유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 건국을 찬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운영의 입장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국가 운영의 입장에 있다. 자,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을 반대했다. 자, 국가 운영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를 강조했다? 부국강병, 과학기술, 조선 초기에 제도 정비를 이 사람들이 다 담당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 자체가 유기적인 덕목이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봅니다. 신하가 왕을 갈아치웠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땅에 도덕과 예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선 땅에 살리는 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 또 한편,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사람은 중앙 세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뭘 강조한다? 중앙 집권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지방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한다? 지방은 냅두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향촌 자치. 자, 맞춰봅시다.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 맞죠? 지방의 부자들입니다. 지방에 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소지주라고 합니다. 중소지주.
3번에 정조준은 뭐죠? 조선을 정조준한 거죠. 조선을 정조준. 정조준과 조준은 대표적인 관합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관합하고요. 자, 3번은 관합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에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맞죠? 개인한테는 수신을 강조하고 왕한테는 왕도를 강조합니다. 도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도덕을. 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도 복수정답입니다. 23번도 탕평교서죠. 엄청 잘 나오는 사료죠. 자,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거 제목처럼 보면 되죠. 영조 말하는 겁니다.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삼사관리 추천권, 즉 통천권을 없앴다. 다 봤죠. 그 영조는 노소남북 고루 등용합니다. 영조하고 정조는. 여러분, 탕평정치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탕평정치의 뜻이요, 이걸 세력균형이라고 해요. 세력균형은 고루 등용한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 사림이 찌개진 게 붕당이라 그랬었잖아요. 자, 흔히 사림을 제가 십자가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완전체일 때를 사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쪼개져 가는 건데 이게 쪼개져 가는 걸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 자, 이 쪼개진 거에서 얘만 남았는데 이걸 다시 골고루 채용해서 이걸 원형을 복구시킨다는 걸 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붕당이라는 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걸 탕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붕당타파. 탕평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워낙 북인이 인조반적으로 워낙 괴멸됐기 때문에 소북 세력 일부 정도만 남아 있었고 이거는 거의 말을 안 할 뿐인 거고, 영조 때나 정조 때 고루고루 등용합니다. 그중에 영조가 등용했었던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공인데요. 이 사람이 재상에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왜 틀렸다고 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남인 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했다. 아주 명확하게 맞는 말을 썼구만. 아주 명확하게. 이게 어떤 분이 낸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이의제 기간이 월요일까지잖아요. 월요일에 응답을 했는데 이거는 언급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50명밖에 붙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 1000명, 2000명밖에 응시를 안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 그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태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그 소송인정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가요. 명확히 틀렸습니다. 너무 명확히 틀렸어요.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1, 2, 3, 4번이. 자, 23번은 전부 정답입니다. 전부. 경찰청 답은 4번이라고 해놨고요. 제 생각으로는 전부 정답입니다. 자, 24번 한번 볼까요? 자, 뭐를 팔아서 진율국을 마련하도록 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라면 쌀 6감을 바치는 자에게 팔도 팔도록 하였다. 공명천 말합니다. 자, 이거는 지문 보고 알 수도 있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평민과 천민들이 자동적으로 향안의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다. 향안이 아니라요,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겁니다. 신분. 문서를 주는데, 어디 직함을 주는데 거기에 이름만 비우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써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밑줄 긋고 경찰서장, 동작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돈을 주면은 김철성, 관악경찰서장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2번 보시면은 공명첩과 납속촉이 국가재정과 구휼을 위해서도 사용이 됐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나 구휼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맞고요. 자, 3번 보시면은 백지 임명장이다.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출근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경찰서장 이름 붙였다고 관악경찰서에 출근하면 뒤집니다. 입구부터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명목상 직위를 주는 겁니다. 자, 4번에 임진왜란에 처음 나타났다.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한테 주어졌다. 맞습니다. 납속은 곡식을 납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돈 낸다 그런 뜻이에요. 돈 낸다. 답은 1번입니다. 향안 입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향안에 바로 입록되는 게 아니에요. 양반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건데 바로 입록되는 건 아닙니다.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24번은 답이 1번이고요. 자, 뭐를 하면은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5분의 4가 적게 된다. 파종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파종의 반대는 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양법 말합니다. 자, 1번 봅시다. 모를 키우다가 노래 옮겨 심는 것이다. 맞죠? 이번에 잡초제가 유리하다. 일정하게 줄을 만들어 갖고 이거 모를 심거든요. 그럼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쭉 뽑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이 노동력이 기준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3번 봅시다. 조선 초기 때는 반대 입장이었었어요. 가뭄이 들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 로또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긴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생각해갖고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조선 후기 가야지 정부 입장이 이걸 보급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농가 집성 단계 가야지 보급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요. 약간의 이설은 있어요. 이설은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농가 집성 단계 가야지 이양법을 보급하는 단계로 갔고요. 조선 초기 때 농사 직설 단계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반대하는 입장, 위험하다고. 자, 4번에 봅시다. 쉬고 있는 기간에 논에 불이 심어갖고 이무작을 가능하게 했었다. 그래서 이양법을 하면은 이무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양법과 이무작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가. 두 번째 줄 영업전. 다섯 번째 줄 영업전 몇 부 외에는 허락할 수 있다. 이게 영업전이죠. 자, 답은에 일녀의 인민이 공도로 경작한다. 두 번째 여장이 뭐뭐뭐 한다. 여전론이죠. 자, 이익과 정약용. 답은 1번입니다. 자, 27번 보시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는 거죠. 동학 말합니다. 가. 자, 동학의 교주를 제시카라고 하죠. 제시카. 최재호,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인데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죠. 제시손이라고 합니다. 제시손. 자, 가 맞죠? 자, 답은에 최재호가 죽고 난 뒤에 최재호의 말들을 경전으로 만든 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입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만들었고 식자층이 쓸 수 있게, 용담유사는 한글로 만들었고 무식자층이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만든 사람이 최시영입니다. 이때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나는 최재호를 최시영으로 바꾸면 되고요. 자, 답은에 서학에 대비해서 동학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반외세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 라본에 보시면은 안정복이 천학 문답을 저술했다는 것은 천학은 서학을 말합니다. 서학. 정조 때 만든 책이고요. 자, 마본에 정보는 사기로 규정했다. 순주 주교 대탄압을 했다. 신유박해 말하는 거죠. 마도 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라하고 마는 서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학이 아니라. 자, 답은 2번입니다. 가하고 다가 맞는 거죠. 가하고 다가. 자, 28번 한번 볼까요? 내용이 발표되던 시기. 자, 여러분 시기를 물어볼 때는 그 즈음을 물어보는 건지 그 전을 물어보는지 그 후를 물어보는지 잘 파악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준 지도 503년이 지났다. 조선 개국 503년 즈음 되는 때를 말합니다. 503년. 자, 다섯 번째 줄. 자, 지문 2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중의 신령 앞에 구한다. 종묘 서고문이라고 해요. 종묘 가서 맹세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 14개를 지키겠다. 홍범 14주의 규범, 전범을 이때 발표하게 된 겁니다. 종묘 서고문과 홍범 14조 반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23부로 개편했다. 가보 2차 때 있었던 거죠. 홍범 14조 반포하고 난 뒤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조선 교육령은 일제강점기 때 발표한 것이고요. 1911년에 있었던 것이고 1차, 2차는 22년, 3차는 38년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는 교육 입국 주소라는 걸 발표합니다. 교육 입국 주소를 발표해갖고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홍범 14조 반포 직후에요. 3번에 사법권을 행정권에 분리했다. 이것도 홍범 14조 반포 직후에 있었던 것이죠. 2차 가부개혁 때. 자, 4번에 의정부 판라문을 폐지하고 내각 7부로 바꿉니다. 이것도 2차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 반포 직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29번 한번 볼까요? 학교와 관련된 설명하고 나오죠.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이거 쭉 한번 정리해드렸던 건데요. 한번 좀 볼까요? 근대 학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동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동원. 83년에 동문학 원산학사 최초의 관리, 이게 최초의 사립이 되는 거죠. 자, 86년에 유경고원이 나타나면서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관립학교의 최대의 과제는 뭐라고요? 외국어 교육이죠. 둘 다 이제 영어학교입니다. 영어학교. 자, 이거는 실제 정식으로 영어학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가부개혁 때. 자, 그리고 또 한 번 변화가 나타나는 게 86년에 사립학교는 선교사가 만든 학교들이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배리경정이라는 거 있죠. 자,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같은 것들이 주르륵 만들어지죠. 선교사들 학교.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제 가부개혁 때입니다. 자, 이 가부개혁 때는 교육 입국 주소라는 것에 입각해서 교육의 청사진을 반포한 겁니다. 교육의 학교 시스템을 말한 거예요. 자, 이때 국립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가겠다는 청사진을 처음 제시합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소학교령이 나오게 되고요. 을미개혁 때 이게. 자, 중학교령이 나오게 되는데 중학교 관제. 자, 이게 1899년에 나옵니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 때고요.
자, 그리고 법이 나온 건 아니고요. 보성 전문이라고 하는 전문학교가 실제 만들어집니다. 1905년에. 자, 그리고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이른바 을사득약 이후에 통감부가 세워지는데요. 을사득약으로 일본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일본 놈들의 정책들이 주르륵 나타나게 돼요. 자, 그때 나타났었던 게 소중 전문이라는 이 등급을 없앱니다. 등급을 없애고 보통이라는 말을 쓰게 돼. 이 보통. 그러니까 등급 개념을 없앤 겁니다. 더 이상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교육에 한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정미칠주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립학교령이 나오는 게 이제 사립학교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립학교를 만들려면은 이제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인가제를 바꾼 거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학교는 초등교육에 한정시키겠다는 게 일본의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간 게 조선교육령입니다. 조선교육령 1차 교육령 때까지는 이때 보통학교령과 내용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보통학교라는 말을 쓰고 4년만 교육시킨다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게 나타나요. 사립학교를 더 억압하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변화를 겪다가 이게 1차, 2차, 3차까지 나오게 되죠. 3차 교육령을 개정했을 때 1941년에 국민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황국신민학교라는 말을 줄여서 한 겁니다.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제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성스러운 천황의 신민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걸 학교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해방 뒤에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갖고 1995년에 이거를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96년부터 초등학교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1번 봅시다. 95년이죠. 95년. 소학교령은 을미격대에 있었습니다. 95년입니다. 자, 이번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나서 보통학교령을 공포하고요. 정미칠주약 만들어 나서는 이제 사립학교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학교라는 말이 없어지고 보통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3차 교육령 때 이제 일본 학교, 우리 학교를 다 소학교로 통일시킵니다. 다시 소학교로 돌아가요, 그때. 3차 교육령 때. 자, 그랬다가 3차 교육령을 개정했을 때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이고요. 자, 3번이 그거죠. 자, 4번에 봅시다. 95년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합니다. 교육부 개정해서. 답은 1번입니다. 95년 을미격대 소학교령이 공포된 겁니다. 30번 볼까요? 30번은 군대산 말합니다. 정미칠주약 직후에 1907년 8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답변해 보시면은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는다. 을사득약을 말하는 거죠. 1905년 11월. 자, 답변해 보시면은 자, 일본이 재정 고문을 초빙한다. 한일 협정서 말하는 거죠. 1차 한일 협약. 그렇죠. 1904년 8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라번에 전략상 필요한 점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한일 의정서입니다. 러일 전쟁 직후에 체결한 겁니다. 일종의 공수동맹. 1904년 2월에 있었던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31번 한번 볼까요? 31번. 근후회죠. 자, 두 번째 줄.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자, 세 번째.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정신도 없었다. 자, 맨 끝에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여성 통합단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후회 말합니다. 근후회. 자, 세 번째 줄에 통일된 조직이 없었다. 맨 끝에 단결해야 된다. 단결. 우리 사료의 단결이라는 말을 강조했었던 게 신민회하고 신간회가 있었죠. 여성은 뭐가 있다? 근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후회. 자, 1번 봅시다. 해외동포 구호, 지방민의 수재 구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합니다. 자, 이번에 숙명 여자고등 보통학교 동맹유학 사건 등 사회운동 실태를 조사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걸 지원하는 게 신간의 근후회의 특징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3번 여권 통문은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입니다. 찬양이. 언제 나타나죠? 독립협회가 데모 제일 많이 하던 시기가 언제였었죠? 데모? 공동회 개최된 때가 1898년에 여성단체가 처음 나타나게 돼요. 그걸 찬양회라고 합니다. 북촌에 지체 높으신 여성들이 만든 겁니다. 찬양회라고. 자, 이 사람들의 제1의 목표는 뭐였었냐면요, 여학교 만드는 거였었어요. 관립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상소를 한 게 여권통문이라는 겁니다. 상소한 게 최초의 여성들의 상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관립학교 만드는 건 실패하고요, 결국은 자기 돈으로 만들어요. 즉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순성여학교를 99년에 만드는데 재정 부족으로 결국은 금방 폐교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여학교가 순성여학교입니다. 이 찬양에 만들어진 바로 다음에 99년에 만들어지는데 오래 못 갑니다.
자, 3번의 옵션은 부인 강자, 순회 강연, 야학 운동 같은 걸 했었다. 여성들에 대한 계몽 운동 같은 걸 합니다. 자, 답은 3번이죠. 32번 볼까요? 한국인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걸 언급한다. 세 번째,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자, 독립운동가에 대한 현상금을 건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미스야 협정이라고 합니다. 미스야. 2번이죠. 1925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의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경찰범 처벌규칙은 1912년에 일종의 질서유지법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1912년에. 자, 4번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중일전쟁 전에 1936년 12월에 사상범을 통제한다고 만든 거였었어요. 치안유지법에 있었던 사상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사상범을 통제하려고 이 사람들을 잡아두는 기구도 만들죠. 그걸 뭐라고 하죠? 대화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숙. 자, 대화숙이 만들어지고요. 해방 뒤에는 그걸 그대로 본따 갖고 사상범을 가둬두는, 사상범을 통제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거고, 보도연맹. 거의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 보도연맹 사람들이 학살된 게 언제라 그랬었죠? 한국전쟁 터졌을 때 죄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이제 학살됐었던 걸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북한한테 동조할지 모른다는 의심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었었죠. 자, 여기서 이어집니다. 사상 통제 제도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33번 한번 볼까요? 자,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서 싸우죠. 한호쌍대라고 하죠. 호로군하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동사하죠. 북만주는 추우니까 동사하죠. 동경성 사도하자. 이게 한국 독립군의 승전이고요.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죠. 조의영흥이라고 하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조선 의용대가 화북으로 가서 싸웠었던 게 호가장 전투가 있었는데, 자, 호가장 전투 외에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침공했는데 본토가 생각보다 전체 점령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했다. 1910년에 망했고요.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6년 동안에 뭐로? 이른바 조약으로 망합니다. 조약으로. 자, 여기 자, 이 위에는 이제 만주라고 하는데, 만주 어떻게 망하죠? 1931년 9.18 사변으로 시작해갖고 1932년에 끝나게 됩니다. 일단 만주국이 수립됩니다. 만주국이. 그래서 일본의 영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37년에는 여기까지 침공했는데 동부전선만 차지하게 되고요. 중국이 중경에다가 수도를 옮겨놓고 서부 쪽에 전선을 구축해갖고 이게 전선이 되게 오래 갔었다는 거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갖고요. 꽤 오래 갔습니다. 37년 그 한 해에 동부 쪽은 거의 다 차지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갔단 말이에요. 전선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 갔으니까요. 자, 이걸 일본이 한번 마음 먹고 크게 한번 여기를 공격하겠다 했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이 이게 얘들이 권력이 나뉘어져 갖고 싸우는 바람에 얘들이 침략하기 쉬웠었던 건데요.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었다는 거죠. 화북지대에 있었던 공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얘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여기 있는 애들을 싹 소탕하겠다는 작전을 핍니다. 자, 일본이 폈었던 소탕 작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게 뭐죠? 한국 병합하기 직전에, 이른바 병합하기 직전에 1909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여기 이른바 소탕 작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게 뭐다? 이른바 간도참변입니다. 간도참변. 3.1운동 이후에 여기 독립군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여기서 전투를 많이 벌이고 하니까는 이른바 싹쓸이 작전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1920년에 있었던 것이고, 중일전쟁 이후에 전선이 계속 고착화되니까는 한번 이걸 타개하겠다고 했었던 게 이른바 소탕작전을 다시 합히게 되는데요. 소탕작전. 자, 이때 소탕작전을 이른바 얼레빗 작전이라고 돼요. 얼레빗. 얼레빗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실 텐데 빗이 되게 촘촘해 갖고 있잖아요. 이걸 쭉쭉쭉 빗으면은 머리에 있었던 이가 다 떨어져 나와요. 빗이 정말 촘촘한 겁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다 훑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 있었던 중국 공산당들이 잡힐 뻔했었는데 우리 한국인 부대가 얘들의 퇴각로를 열어줘요. 그리고 대신 싸웁니다.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가 여기 있다가 국민당 정부가 잘 협조를 안 해주니까는 공산당 구역으로 왔었는데, 김원봉하고 윤세주가 동네 형동생 관계였었거든. 이제 고향 선후배 관계였었거든요. 이 김원봉하고 윤세주가 이제 이때 갈라지게 돼요. 의열단을 같이 만들었었는데 김원봉은 남고 윤세주가 갑니다. 그 윤세주가 가갖고 등소평 같은 중국의 나중에 거물급 인사가 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저기서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 정말 용감한. 의용대가 가서 의용대 화북지대를 활동하다가 의용군을 만들었고 의용군을 활동합니다.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항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이거를 반소탕 작전이라고 해요. 중국 공산당이 이거에 대항해갖고 반소탕 작전을 펴게 되는데 얘들의 근거지가 이제 점령당할 뻔했었어요. 이제 퇴로를 열어주고 이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그걸 막아준 전투, 그걸 태양산 전투라고 합니다. 태양산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싸웠었던 두 전투, 유명한 전투가 호가장 전투와 태양산 전투라는 게 있어요. 특히 태양산 전투는 중국 공산당들이 포위됐었던 것을 풀어준 아주 유명한 전투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고마워하는, 이 사람들을 계속 기려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자, 그걸 반소탕전이라고도 합니다. 반소탕전.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용대가 이제 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건 잘했어요. 의용대 화북지대가 소탕전, 반소탕전까지 한 겁니다. 태양산 전투까지를 정확히 말하면 의용군이 아니라 의용대 화북지대가 한 게 맞아요. 이거는 잘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4번 한번 볼까요? 인물 묻고 있죠. 자,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의가 다시 열릴 계획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는 여의치 않게 되었다.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조직하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말하는 거죠. 자, 1번 독립축성중앙협의회 조직했다. 독촉을 만듭니다. 맞죠? 자, 송진우하고 되게 친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이 사람들이 한민당을 만듭니다. 보수 대결집을 표방하면서 해방 이후에 보수파들의 정당으로 만든 게 한민당이었어요. 한국민주당. 지금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그 소위 진보정당으로 이름이 매겨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민주당은 보수당을 표방하고 만든 거였습니다. 1948년 9월에 보수 결집을 표방해서 만든 게 한민당이고요. 그리고 1956년에 세 번째 대선이 열리는데 그 세 번째 대선에 대비해서 1955년에 다시 민주당을 만드는데 그때도 보수 대결집을 표방하고 만든 겁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태생은 보수당을 표방하고 만든 당이었어요. 보수당은. 자, 이번엔 김성수 말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여운형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건준 막으려고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말을 했었던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총독부로부터 치안권 인수해갖고 안재홍과 건준을 만들었다. 여운형 말하는 거고요. 자, 4번에 보시면은 단독선거 실시 반대했다. 아니죠. 단독선거를 주장한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하고 한민당이 끝까지 주장합니다. 끝까지. 50총선 갈 때까지. 자, 그리고 누가 반대했다? 중도파들이 반대한 겁니다. 중도파들이. 우파인 이승만과 한민당이 단독정부와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중도파들은 반대했었습니다. 이때 중도파는 김구와 김규식이 있었죠. 김구와 김규식이 단독선거 반대하면서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35번 볼까요? 이 요즘 되게 잘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국회가 했었던 일 묻는 거 있죠. 첫 번째 국회가 했었던 3대 입법이 뭐죠? 반민법, 농지기억법, 귀속재산처리법입니다. 농지기억법과 귀속재산처리법이 이게 뭐죠? 적산 처리하는 거고, 반민법이 뭐죠? 친일파 처단하는 겁니다. 이게 3대 입법입니다. 초대 국회가 했었던. 자, 농지개혁법은 49년에 만들었고요. 50년 3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50년 5월에 2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귀속재산처리법은 49년 12월에 합니다. 농지개혁법 바로 다음에 제정이 됩니다. 둘이 적산 처리하는 거고요. 제도 4.3특별법은 김대중 때 만든 겁니다. 2000년에 4.3특별법. 그러니까 군인정치 시기 때는 말 못하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군인정치 시기 때. 군인정치가 끝나면서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그중에 이제 제주 문제도 큰 주제였었단 말이에요. 제주 문제, 광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광주 5.18과 제주 4.3이 군인정치 끝나고 나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었단 말이죠. 군인정치 끝나도 그 군인정치하고 있었던 그 당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언급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제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게 정권 교체가. 그 군인이 있었던 당을 이은 당들은 이걸 하는 당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했었던 겁니다. 자, 3번은 2000년에 제정된 것이고요. 자, 반민족행위처벌법 48년 9월. 이거는 제1호 제일 먼저 나온 입법이죠. 정부 8월 15일에 정부 수립 후에 그 9월에 통과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첫 번째 국회가 있었던 3대 입법입니다. 3대 입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아주 잘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6번 볼까요? 6.25 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진 거죠.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죠. 휴전협정은
그 3년 뒤인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 사이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전협정은 대전이 임시수도일 때요. 50년 7월에 미군의 지휘협정에 관한 그 외교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미군의 지휘에 관한 치해법권을 줬던 겁니다. 치해법권을. 미군한테 치해법권을 줬었던 협정입니다. 대전협정. 자, 이게 나중에 뭐로 이게 그 변경이 되게 되죠? 소파라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파병하고 난 뒤에 1966년에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라는 거 있죠. 이제 그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66년에 대전협정이 나중에 1966년에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미군에 대한 치해법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이번에 부산 정치파동. 부산이 수도일 때 말하는가? 부산이 임시수도일 때 여기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걸 정치파동이라고 합니다. 요거 직후에 뭐가 나타나죠? 발췌 개헌 나타난 겁니다. 1차 개헌 나타난 겁니다. 1952년에 있었던 겁니다. 52년 2대 대선에 대비해서 직선제 개헌했었던 것이죠. 자,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협정을 파토낼 뻔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었죠. 휴전협정 바로 전달 53년 6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파토날 뻔했었는데 북한군도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지들도 이제 피곤했는가 이의 제기 안 해갖고 그냥 휴전협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끝나고 나온 거죠. 자, 끝까지 전쟁하겠다는 이승만을 달랜 게 뭐였었죠? 너 지켜줄게, 방위 조약 체결해줄게, 이걸로 달래갖고 일단 전쟁을 휴전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휴전되고 난 뒤에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줍니다. 53년 10월에 있었던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조 보시면요. 양치학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자, 2조 보시면은 1910년 8월 22일 및 이전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대충 얼버무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이걸 해석하는 방식과 한국이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있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뜻을 해석하고 있고요. 45년도부터 조약이 무효다라고 규정한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 규정 자체,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지금도 달라요. 대충 얼버무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결 안 한 겁니다. 식민지 문제를. 한일 기본협정이죠.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입니다. 한일 기본협정 때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다시 친구가 됐는데, 친구가 됐지만 과거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 1번 보시면요. 5.16 군사정변 직후에 한일 교섭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때부터 한일 교섭이 쭉 있었는데 이승만 때는 계속 파토났었어요. 근데 군사정권 들어서고 나서 군사정권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정권의 대통령이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주요 정계 인사들이 일본군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 지금 아베 있었던 아베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만주군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 아베 외할아버지랑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연이.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식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일본 정계의 이제 중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든지 끝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회담을 하고요. 결국은 한일 간의 과거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된 겁니다. 일단은 그때.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친구 관계가 수립된 겁니다. 한일 기본협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조약이 체결되는 동안에 이 소식을 들은 학생과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 데모를 하게 되는데 이걸 6.3시위라고 합니다. 이때 계엄령까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엄청 커졌었어요. 계엄령까지 선포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자, 6.3시위는 1964년에 있었고요. 바로 그 전에. 자, 이번에 65년에 한일협정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했다. 맞습니다. 국교가 회복됩니다. 이제 둘이 친구 관계가 됩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한국과 북한, 일본이 협의 끝에 이견의 일치를 보았다. 2조는 합의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북한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북한은. 왜냐면은 이 한일 조약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라는 것을 이 규정을 뒀거든요. 자, 그리고 이 조약을 인정하면은 북한은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일본한테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북한은. 날카로운 반대,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자, 4번에 봅시다.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이 있다. 이 4개 부속협정을 청어 문제라고 해요. 청어 문제.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화재 문제, 제1교포 문제, 이 4가지를 부속협정으로 체결합니다. 청어 문제. 자, 다음 3번이죠. 자, 38번 한번 볼까요? 3공화국. 3공화국은 유신 전까지 말하는 거죠.
1963년부터 1972년까지를 말합니다. 61년부터 62년까지는 군사정부 시기고요. 군사정부, 여기는 3공화국입니다. 향토 예비군, 여러분들 예비군 참여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라 했었죠? 김신주 덕분에 예비군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김신주가 만든 게 예비군, 주민등록증, 그리고 교련 수석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교련 수석 같은 것들, 이 김신주가 만들게 된 겁니다. 68년에 위기라 했었죠. 68년에 청와대 습격 사건 있죠. 121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일본 68년 학도국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학도호국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학도호국단은 4.19 혁명으로 없어집니다. 학생들을 군사교육을 시키는 건데 일제 잔재가 되게 많이 유지가 돼요. 그 1937년 이후에 학교라는 게 군대를 보내기 위한 예비 장소가 됐었거든요. 전체주의 교육을 받았었단 말이죠. 자,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49년에. 자, 그랬다가 4.19 혁명 이후에 60년에 이게 폐지되고 학생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학생회. 자, 학생회로 바뀌었었던 것을 유신 시기 때 다시 설치하는데 이 계기는 뭐냐면요. 베트남 공산화라는, 베트남이 공산화됐다는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다시 만들 명분이 좀 생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 다시 없어집니다. 80년대 다시 학생회로 만들게 돼요. 학생회로. 자, 그러고 나서 학생활동의 방식이 이전하고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학도 후국 다닐 때는 군사적인 통제를 하면서 되게 위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학생회는 이제 나름 자율적인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나름 자율적인 조직이. 자, 국민교육헌장, 이것도 68년 김신조 무장범비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례 준칙은 69년에 있었던 겁니다. 69년에 답은 2번입니다. 39번 한번 볼까요? 39번. 자, 405의 대통령제 유신헌법 말하는 거죠. 국회 예산권이 있다. 이거 헌법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헌법은 재헌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1차 개헌, 2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1공화국이라고 하죠. 3차 개헌, 자, 이게 4.19에 있었던 거고, 자, 이때까지는 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차 개헌, 5.16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6차 개헌은 이제 삼성 개헌 말하는 거고, 이때까지가 이제 3공화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8차, 자, 9차가 있는데, 요거를 각각 이제 4, 5, 6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로 홀수로 갑니다. 3, 5, 7 홀수로 가요. 이게 20, 30, 40, 50, 60 헌법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 국회 예산권은 군인 시기 때만 있었습니다. 군인 시기 때만.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기죠. 우리 그 역사를 배울 때 헌법은 기본권 배우진 않죠. 통치구조를 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규정하고요. 대통령은 주로 임기하고 이제 선출 방식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에 관한 규정을 배우는데, 자, 국회는 양원제냐 단원제냐 이걸 배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국회 해산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원제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걸 말합니다. 자, 양원제는 여기만 있었죠. 여기에 규정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의원내각제 헌법이니까 여기 들어갔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군인 시기 때만 있었습니다. 군인, 그것도 무식한 군인 때. 그래서 40하고 50 때 이때만 있었어요. 국회 예산권은. 그럼 이때 헌법은 의원내각제니까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국회 예산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국회도 해산하고 내각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 해산이 됐었던 것은 이때 4.19 혁명 때 한 번 됐었고요. 그리고 군인 시기 때는 무조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정권 잡을 때 무조건 있었고 4번 있었어요. 국회를 해산했던 사례들은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국회의원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 제일 막장이 유신이었었죠. 유신,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일 막장이었었다. 임기 6년. 자, 임기는 이렇게 따지죠. 4, 5, 4, 6, 7, 5 이렇게 따진다 그랬었죠. 4, 5, 4, 6, 7. 위에 안 보이죠? 자, 6, 7인데 여기서부터 단임이 들어갑니다. 이건 7단. 요거는 이제 5단, 7년 단임, 5년 단임이 있습니다. 앞에는 단임이라는 게 없고요. 자, 이 중에 연임 제한을 철폐했던 게 있었다.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중임 제한 철폐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영구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구히 할 수 있다. 다만 초대 대통령만 그렇다는 제한을 뒀었고요. 자, 여기도 연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중임 제한 철폐고 영임 제한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좀 다른 개념인데 뭐 그 자세히 물어보진 않겠지 그런 거를. 그래서 영구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2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번. 그리고 여기는 단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통령 계승 재임은 3기 하나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지 않습니다. 영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구히. 연임 제한이 철폐가 됩니다. 자, 3번에 대법원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행사할 수 있었다. 삼권 분립이 없었어요. 그냥 왕입니다. 왕. 삼권 분립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국회도 해산할 수 있지. 대법원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행사할 수 있다. 자, 4번에 볼까요?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헌법을 능가해요. 헌법 수준이 됩니다. 헌법. 법률을 능가합니다. 법률 이깁니다. 자, 그거를 긴급조치권, 비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긴급조치권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비상조치권이라고 해서 좀 구분을 합니다. 자, 맞죠? 자, 여러분 여기 대통령 뽑을 때는 뭘로 뽑죠? 통주라는 기관에서 뽑죠. 통주 간선제고. 여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대선이라고 합니다. 대선.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긴통이라고 단들했었죠. 긴통.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다. 긴통이다. 자,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2번이죠. 제한 없습니다. 자, 40번 한번 볼까요? 40번. 자, 가번에 보시면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 현행헌법에 따라서 내년 2월에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이다. 자, 이게 1987년 4월 13일에 발표했었던 4.13 호원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열받게 했었던 겁니다. 전두환의 담화문 하나가 4.13 호원,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호원 조치 이 말 하나가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냈었던 겁니다. 자, 나번에 첫째,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자, 두 번째, 대통령 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다. 이게 항복선언입니다. 1987년 6월 말에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언론 자유소호 선언은 유신 헌법때 있었던 겁니다. 긴급 조치가 막 발표되던 포갑의 시기 때 언론인들이 자유 선언했었던 겁니다. 우리 통제하지 마라 하는 걸 선언했었던 겁니다. 동아일보를 주축으로 하게 됩니다. 동아일보를. 자, 74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긴급 조치가 발표되기 시작한 그 해에 있었던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1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몰랐다가, 이때는 막 숨어 있었다가 6월 민주항쟁이 터지고 할 때 그때 그 즈음에 이게 다시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막 묻으려고 했었던 건데 묻히지 않고 다시 터져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죽게 됐던 걸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겁니다. 돌아가신 건 1월에 돌아가셨고요. 자, 민추협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두환 때 제야 인사의 양대 별이었었던, 양대 대표였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들었었던 겁니다. 민추협이라는 것은. 자, 이게 1987 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면서 해체가 돼요. 양김이 분열하면서. 그러니까 각자 출마하죠. 각자 출마해갖고 정권을 바꾸지 못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따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도 바꾸지 못하고요. 이 민추협이라는 조직도 이제 해체가 되게 됩니다. 1984년 5월 18일에 5.18 때 만들었었던 조직입니다. 자, 리을에, 자, 이때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이 선출했었어요. 너 해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지금처럼 경선 같은 게 없었습니다. 자, 리을에 민정당이 전두환 정당이죠. 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던 게 뜻밖의 전두환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 자,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선출했다. 87년 6월에 선출했었던 겁니다. 6월에. 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뭐죠? 이게 이제 6월 항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었죠. 5월에 만듭니다. 5월에 만들고 이 사람들이 6월에 그 운동을 이끌었었던 겁니다. 국민운동본부가. 자, 답은 리을하고 미음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자, 꽤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을 거고요. 그 시험 자체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어갖고 고생을 좀 하셨을 텐데, 잘 반영을 해서 좋은 그 결과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경찰청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사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보느냐 고생했었던 분들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어려웠던 시험이고 좀 다소 문제가 좀 있었던 시험이지만은 어쨌든 시험이니까 그 결과는 좀 있어야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다음 준비들을 또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한 사람은 원유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